자, 이번 챕터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그 어텐션에 기반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RNN 챕터의 이제 마지막에서 배웠던 내용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일 때 원 타입의 시퀀스를 다른 타입의 어나더 타입의 시퀀스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모델이었고, 주로 이제 인코더 역할을 하는 RNN과 디코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RNN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코더 RNN에서 나왔던 그 최종 아웃풋을 디코더 첫 번째 그 0번째 레이어 액티베이션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그를 A0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지난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그 모델이 이제 가장 베이직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었고, 몇 가지 베리에이션을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마지막 그 디코더 아웃풋에서 A0로 그 변환되는 과정에 주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뭐 좀 더 그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베리에이션은 물론 여기도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얻은 요 싱글 벡터를 이제는 이쪽으로 넣는 대신에 그 각각의 디코더 타임 스텝에 원래 들어가야 할 그 단어를 나타내는 토큰과 함께 컨캐터네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때는 그 A0라는 표현 대신에 C라는,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의미상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왔던 어떤 문장의 전반적인 서머리 역할을 하는, 그죠? 예, 그러한 하나의 벡터이다. 그래서 문맥이라는 의미의 컨텍스트 벡터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베리에이션을 사용하든 간에 이러한 전통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이제 메인 그 한계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코더의 마지막 그 레이어에서의 혹은 타임 스텝에서 아웃풋, 뭐 예컨대 H3라고 하죠. 저 하나의 벡터를 결국은 이용하는 거죠. 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하나 넣던, 얘를 이쪽에 집어넣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 타임 스텝마다 넣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싱글 벡터에 우리가 디코딩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때는, 뭐 단어가 3개 정도밖에 없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 저게 굉장히 긴 문장이거나 혹은 심지어 하나의 패러그래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단어 수가 혹은 각 엘리멘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서머리 벡터에 의존하기에는 제대로 된 디코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bottleneck problem이라고 하고, 뭐 저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 명확하죠. 예컨대 이게 너무 많을 때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큰데, 그게 디코드로 가기 전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하나의 싱글 벡터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여러 개의 단어로 디코딩 할 때 좀 쉽지가 않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bottleneck proble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방법이 혹은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임플리멘테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는 하나의 그 싱글 서머리 벡터 혹은 뭐 컨텍스트 벡터를 every single 디코더의 타임 스텝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특정 디코더 스텝에서 특정 인코더 스텝을 좀 이렇게 참조할 수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pay attention to specific part of input sequence. 물론 그 왼쪽에서처럼 서머리 벡터는 그거대로 도움을 받으면서 저렇게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특정 인코딩 스텝에서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면, 리포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정확한 디코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에서 여기 보니까 뭐 세컨드 디코딩 스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아이디얼리 아웃풋 시켜야 할 단어가 love예요. 지금 ich liebe dich라는 그 German을 I love you라는 English sentence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그젬플인데, 그런데
이 love라는 아웃풋을 출력을 아이디얼리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이 리베를 인풋으로 받아서 프로세싱된 이 인코더의 두 번째 타임 스텝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이렇게 참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요 단순히 서머리 벡터를 참조하는 것보다 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핵심의 아이디어는 특정 디코딩 스텝에서 특정 인코딩 스텝을 좀 참조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 건데, 과연 그 두 개의 그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어떤 스페시픽한 타임 스텝 간에 우리가 페어링을 해줄 것인가,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컨셉이 이제 키와 큐어리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키는 인코더 쪽에서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별로 그 하나씩 이렇게 뽑혀지는 그 하나의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K1, 두 번째 스텝에서 뽑혀진 게 K2, 세 번째가 이제 K3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저 키 벡터는 그 해당하는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여기는 이제 H로 각각 표현이 되어 있죠. 그 H의 어떤 뭐 적절한 트랜스폼 펑션을 이용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리니어 트랜스폼이어서 뭐 예컨대 리니어 트랜스폼을 뭐 WK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다면 K1은 WK 곱하기 H1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WK는 당연히 러너블 파라미터여서 학습 동안에 이제 뉴럴넷이 스스로 구해야 할 그런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트랜스폼이 잘 학습이 됐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키 벡터들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에 해당하는 그 인코딩 스텝에서 인코딩 된 후에 어떤 정보 혹은 뭐 학습 내용, 그거에 대한 일종의 서머리를 담고 있는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얼인데요. 요거는 이제 디코더 쪽이에요. 역시 그 인코더 쪽에서 키 벡터에서처럼 이 큐얼이 벡터는 각각의 디코딩의 그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예컨대 뭐 두 번째에서는 S2라고 하죠.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그러면 요 S2를 적절히 그 트랜스폼 펑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Q2라는 큐얼이 벡터를 구하게 되고, 역시 가장 흔히 쓰이는 트랜스폼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어서 뭐 그 리니어 트랜스폼을 나타낸 매트릭스를 WQ라고 한다면 Q2는 WQ 곱하기 S2로 표현할 수 있겠고, 역시 WK처럼 WQ도 트레이닝 동안에 이제 구해져야 할 그런 러너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WQ도 잘 적절히 학습이 됐다면, 여기서 이제 Q2가 의미하는 바는 뭐여야 되냐면, 여기 지금 인덱스가 2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하나 더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디코딩 타임 스텝에서 정확한 좀 더 향상된 디코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벡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다, 질문하다라는 의미의 큐얼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Q2가 2가 아니라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 필요로 하는 뭐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나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이유는, 그래야 뭔가 필요로 하는 인코더 쪽에서의 어떤 정보를 그 다음 스텝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Q2는 두 번째 스텝에서 프로세싱이 다 끝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큐어리 벡터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두 번째 스텝에 뭔가 인코더 쪽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른, 바로 그 다음번 타임 스텝에서의 디코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 동일한 이그젬플로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뽑혀진 Q2와 그 다음에 이 Q2와 가장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키 벡터를, 그러니까 K1, 2, 3 중에 찾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컨대 K1과 Q2, K2와 Q2, K3와 Q2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예컨대 K2가 가장 비슷했다고 치죠. 그러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Q2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디코딩 타임 스텝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요 두 번째 인코딩 스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인코딩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인 H2를
바로 요 세 번째 디코딩 스텝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줌으로써 세 번째 인코딩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컨셉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인투이션을 주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즉 Q2는 뭐와 학습이 물론 잘 됐다는 가정하에 모든 WK와 WQ가 잘 학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아무래도 이힐립의 디힐을 지금 I love you로 지금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Q2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디코딩 아웃풋이 여기가 지금 U여야 되죠. 그죠? 아이디얼리. 그죠? 그래서 이 U를 출력을 하도록 좀 더 도움을 주려면 아무래도 U에 해당하는 요 디히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프로세싱된 요 인코딩 쪽에서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 얻어진 K3와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물론 학습이 잘 됐다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이젠플에서는 Q2와는 K3가 가장 유사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요 H3를 그 다음 세 번째 디코딩 스텝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넣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또 하나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문장이 길었다면 그 다음에 역시 긴 문장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특정 디코딩 스텝에서 뽑혀진 예를 들어 Q5가 예를 들어 그 다음 S6에서의 어떤 아웃풋을 좀 더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동사가 필요하다. verb 영어로 그죠? 그렇다면 이 인코딩 여러 개의 스텝에서 뽑혀진 여러 개의 키 밸류 중에 동사를 표현하는 혹은 서머리의 일부로 담고 있는 벡터가 있다면 그 키 벡터와 가장 요 Q5가 유사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스텝에서의 인코딩 아웃풋을 그 여섯 번째 디코딩 스텝에 추가적인 인풋으로 넣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성적인 그 키와 쿼리 혹은 그 둘 간의 매칭에 대한 이제 컨셉을 좀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그러한 컨셉을 좀 더 정량적인 수식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코더에서의 그 매 스텝마다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HL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 T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ST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일단 키 벡터 캘큘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L번째 인코딩 타임 스텝에서 즉 K에서의 이제 키 벡터가 KL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러너블 sum transformation인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일반적으로 K라는 펑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 of HL이 되겠고 근데 뭐 가장 단순한 경우는 전혀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그 해당 액티베이션 아웃풋 HL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그 키 펑션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 상응하는 매트릭스를 WK라고 한다면 WK 곱하기 HL로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뭐 표현력을 좀 더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기존의 fully connected layer에서처럼 affine transform followed by non-linear activation 뭐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큐어리 벡터 계산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큐어리 펑션을 뽑아내기 위한 큐어리 벡터를 뽑아내기 위한 트랜스폼을 Q라고 표현을 하면 Q of ST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냥 뭐 어떤 트랜스폼도 없이 그냥 ST를 쓰거나 혹은 리니어 트랜스폼 혹은 affine transform followed by non-linear activation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경우는 모든 인코딩 스텝에서 그러니까 세 타임 스텝에서의 K1, K2, K3를 계산한 그림이 되겠고 지금 디코더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큐어리 벡터 Q2만 지금 표시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이미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특정 디코더 타임 스텝에서 뽑아진 큐어리 벡터와 그 모든 인코더 타임 스텝에서 뽑혀진 키 벡터와 시뮬러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야겠죠. 근데 두 개 벡터 간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가장 좋은 오퍼레이션이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너 프로덕을 우리가 ETL로 표현을 해서 attention score 혹은 alignment sco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첨자까지 얘기를 하면 이 KL은 인코더 L번째 타임 스텝에서 얻어진 키 벡터, 그죠? 그 다음에 이 QT는 디코더 T번째 타임 스텝에서 얻어진 큐어리 벡터이고 그 두 간의 이너 프로덕 결과를 E의 TL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값은 당연히 스칼라 밸류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예컨대 두 번째 디코더 타임 스텝에서 뽑혀진 그 큐어리 벡터 Q2와 그 다음에 그 인코더 3개 모든 3개 타임 스텝에서 뽑혀진 그 키 벡터 K1, 2, 3와의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을 E21, E22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쓴다면 E23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일종의 그 Q2와 그 다음에 K1, 2, 3와의 이제 시뮬레이트를 나타내는 그런 코피션트 혹은 스칼라 값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주는 어떤 레셔널을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 일단은 가장 단순한 컨셉은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뭐 E22가 가장 컸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H2를 이제 이렇게 다음 타임 스텝에 집어넣은 컨캐터네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맥시멈 오퍼레이션이 디퍼런시어블 하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은 디퍼런시어블 하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맥시멈을 취했을 때도 물론 괜찮을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유사한 어떤 그 타임 스텝이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이 값이 어떤 두 개 이상이 비슷하게 높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 참조하고 싶은 인코더의 타임 스텝 개수가 하나보다 많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핸들링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맥스가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요 E21, 22, 23를 소프트맥스 하고 나면 그 값의 합이 1이죠. 일종의 probability density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노멀라이제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소프트맥스가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여전히 sequence of 스칼라 밸류이죠. 뭐 알파 TL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attention weigh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될 그 스텝이 그렇게 구해진 이 이그젬플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 개의 알파 값들 예를 들어 뭐 알파 21, 알파 22, 알파 23 얘를 각각의 corresponding 그 activation output H1, H2, H3의 weighted combination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사이즈는 요 HL과 동일한 그 벡터를 우리가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서 여기서의 이제 하첨자는 T가 되겠죠. 즉 디코더 T번째 타임 스텝에서 찾고자 하는 리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중요한 그 인코더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그거를 그 모든 액티베이션 아웃풋 H1, 2, 3를 weighted combination 해서 근데 뭐 많은 경우 그 웨이팅이 특정 한두 개의 타임 스텝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얻어든 그 벡터를 CT라고 표현을 하고 컨텍스트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그 다음 번 디코더의 타임 스텝에 컨캐터네이트 하는데 그거를 뭐 그림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저 표현법은 예전에 우리가 RNN을 배울 때 뭐 예컨대 여기서는 이제 T 플러스 1번째 타임 스텝이라고 하면 인풋이 이쪽으로 A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단어 인풋 예를 들어 뭐 Y T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의 웨인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그거 더하기 여기에 또 다른 웨인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두 개를 이제 합한 거였는데 그거를 좀 더 그 컨사이즈하게 표현했던 게 이제 AT 그 다음에 Y
t 플러스 1 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게 그냥 여기에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웨인 매트릭스, 아까 그 두 개가 따로 있었던 게 서로 컨캐터네이트 돼가지고 하나의 언노운 매트릭스로 표현이 됐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 RNA 설명할 때는 이제 이 부분만 썼던 거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CT가 들어가니까 CT를 추가적으로 컨캐터네이트한 형태로 표현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스텝 바이 스텝 일러스트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example, 독일어로 이힐 립의 디힐을 영어로 I love you로 컨버전하는 example을 그대로 따왔고요.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인코더에서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키 벡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컨버전을 위한 펑션을 일반적으로 K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얘기했지만 리니어 트랜스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 K를 뭐 각각의 HL에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제 K1, 2, 3 세 개의 벡터의 의미는 각각의 타임 스텝, 인코딩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 학습된 혹은 프로세스된 어떤 내용을 서머리에서 담고 있는 그런 벡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어리 벡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디코더의 타임 스텝별로 하나씩 이제 구해 갈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0번째 레이어 혹은 타임 스텝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S0. 사실은 얘는 인코더 마지막 아웃풋을 fully connected 레이어 거치고 난 다음에 얻는 거였죠. 그래서 얘로부터 어떤 역시 일반적인 큐어리 펑션을 가해줌으로써 Q0라는 벡터를 뽑아낼 수 있겠고, 여기서 Q0의 의미는 그 다음 타임 스텝,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디코딩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절실히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혹은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벡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좀 전에 구한 이 Q0와 그 다음에 인코더 각각의 그 타임 스텝에서 얻어진 세 개의 키 벡터 K1, K2, K3와의 similarity를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거를 각각 E01, 02, 03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세 개의 밸류를 softmax 오퍼레이션을 통과시켜서 일종의 normalization이죠. 그래서 합해서 1이 되도록 normalize 된 알파 01, 02, 03라는 세 개의 스칼라 값을 얻어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좀 전에 얻은 요 attention weight coefficient 세 개의 알파 값과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 세 개의 타임 스텝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해당하는 H1, 2, 3를 각각 weighted combination 해서 이와 같이 context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Q0에서 얻어진 그런 최종적인 weighted combination이기 때문에 context 벡터 중에서도 C0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 C0를 그 다음 타임 스텝, 즉 첫 번째 디코더의 첫 번째 타임 스텝에 같이 컨캐터네이트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인코더 쪽에서의 키 벡터들은 뭐 그대로 보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뽑아진 큐어리 벡터 Q1을 역시 각각의 K1, K2, K3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attention score 혹은 alignment score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softmax에서 normalization, 그 결과 알파 11, 12, 13 세 개의 스칼라 밸류가 나올 거고, 쟤를 H1, H2, H3와 weighted combination을 통해서 그 다음 context 벡터 C1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해진 C1 context 벡터를 그 다음 타임 스텝에 concatenate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뭐 마찬가지로 Q2에 대해서도 역시 K1, K2, K3와 inner product, 그 다음에 softmax를 이용한 normalization,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그 attention weight alpha 21, 22, 23를 역시 H1, H3와 weighted combination에서 그 다음 세 번째 타임 스텝에 concatenate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디코더의 이제 제일 마지막 스텝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몇 가지 노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키 벡터 K와 큐어리 벡터 Q 간의 어떤 similarity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너 프로덕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둘 사이의 similarity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벡터의 랭스도 우리가 원하지 않게 그 영향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 값에. 그러니까 뭐 예컨대 K를 뭐 111이라고 하고 Q가 0.5, 0.5, 0.5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another example로 K가 역시 1인데 굉장히 길이가 긴, 그 다음에 Q도 역시 0.5로만 채워져 있는데 길이가 훨씬 더 긴, 이랬을 때 사실 이 둘 간의 similarity와 이 둘 간의 similarity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너 프로덕을 계산을 해보면 단순히 길이가 더 길다는 이유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너 프로덕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원하지 않는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서 각각의 그 벡터의 길이가 dk라고 했을 때 루트 dk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scaled inner product이라고 하고, 그냥 단순한 inner product보다 훨씬 더 파퓰러하게 attention 메커니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키를 구하는 펑션이 가장 파퓰러한 게 이제 linear transform, Q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WK와 WQ를 곱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때 K와 Q의 이너 프로덕을 표현을 해보면 이 둘 사이 이너 프로덕은 K 트랜스포즈 곱하기 Q죠. 근데 K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거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Q는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WK의 트랜스포즈와 WQ의 곱을 사실 하나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WK도 그렇고 WQ도 그렇고 결국 러너브 매트릭스, 즉 unknown 그 coefficient 혹은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학습 중에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unknown으로 놓는 것보다 그냥 합쳐서 하나의 WA라는 매트릭스의 unknown 파라미터를 구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더 efficient 하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적고 보니까 사실 H와 S 간의 이너 프로덕을 H 트랜스포즈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이 표현식에서 중간에 W라는 매트릭스가 끼워진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의 요게 그냥 H와 S 사이의 이너 프로덕인데 일종의 generalized 된 혹은 general한 이너 프로덕 between H, S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도된 식은 K와 Q의 이너 프로덕이었는데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K와 Q가 표현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generalized inner product between H and S,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weight, 그 attention weight 곱하기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HL, 그래서 그거의 weighted 그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요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directly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요 H를 또 한 번 리니어 트랜스폼을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밸류 벡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즉 L번째 레이어에서의 밸류 벡터. 그래서 요 H 대신에 V, 벡터 V에 대한 weighted 컨비네이션으로 이 컨텍스트 벡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표현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V도 learnable 그 매트릭스여서 추가적인 이제 unknown 파라미터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스텝 바이 스텝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한번 이 밸류 벡터를 고려한 다음에 다시 살펴보면 나머지 모든 과정은 완벽히 똑같죠. 그죠? 그래서 키를 구하고 뭐 attention 그 coefficient 혹은 alignment score, 그 다음에 normalization 후에 attention weight 알파까지 구하는 과정은 완벽하게 동일하고 변할 게 전혀 없고, 단 제일 마지막에 요 알파에 의해서 weighted 된 원래는 요 H 간의 weighted summation이 있는데 그 H 대신에 이 H에서 linear transform 되어서 뽑혀진 V1, 2, 3 간의 weighted summation이다라고 그 마지막 스텝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 C가 되겠고, 그게 다음 타임 스텝으로 컨캐터네이트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볼 내용은 전혀 새로운 컨셉은 아니고요.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키, 밸류, 뭐 큐어리 모두 다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벡터들 간의 여러 가지 연산으로 어텐션을 설명을 했는데 많은 페이퍼와 발표 자료에서 어텐션의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화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 매트릭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매트릭스들의 이제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Q 매트릭스 한번 보면 왼쪽에 나와 있죠. 사이즈가 n by dk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큐어리 벡터가 로우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컬럼으로 사실 더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로우 벡터로 표현된 이 각각의 그 큐어리 벡터가 일단 사이즈가 dk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같은 그 노테이션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요게 총 n개가 있다는 얘기죠. n개가 있다는 얘기는 큐어리 벡터가 그 디코더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디코더에 있는 총 타임 스텝의 개수가 n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 매트릭스를 보면 일단은 각각의 그 키 벡터의 사이즈가 큐어리 벡터 동일해야 되니까 이 두 번째 디멘전이 dk여야 되겠죠. 그죠?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우 쪽이 m이라는 얘기는 키는 인코더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총 키 벡터의 개수가 m이라는 얘기는 인코더의 총 타임 스텝 개수가 m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 by dk 디멘전을 갖는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밸류 벡터를 밸류 매트릭스를 보면 얘는 k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도 인코더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m by dk라는 디멘전을 갖는 매트릭스가 되겠고 역시 총 가능한 m개의 밸류 벡터를 이렇게 스택해서 만든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Q는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equal to K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트랜스포즈를 하면 K1의 트랜스포즈가 이제 컬럼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K2의 트랜스포즈 역시 컬럼 벡터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쌓은 그런 매트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Q와 이 좀 전에 적은 요 K 트랜스포즈를 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 매트릭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1,1에 해당하는 엔트리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얘와 얘를 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nothing but K1과 Q1의 이너 프로덕이죠. 그죠? 그래서 저거의 의미는 우리가 편의상 E11으로 표현했던 바로 attention score죠. attention score. 그렇죠? 그래서 뭐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각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스텝이 소프트맥스인데 사실 여기서 소프트맥스라고 그냥 표현하고 말면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오퍼레이션 대상의 벡터여야 되는데 지금 이 Q와 K 트랜스포즈 결과가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 이 로우 벡터 하나의 로우 벡터에 독립적으로 소프트맥스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 다음으로 얻어질 어텐션 코피션트의 데피니션이었죠. 그죠? 그래서 E11부터 E1m까지를 하나의 어떤 벡터로 보고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결과가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알파 11부터 알파 1m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의 소프트맥스는 row wise 오퍼레이션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로우별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적용되는 바로 그 소프트맥스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얻고 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봤던 어텐션 코피션트였던 거죠. 그죠? 어텐션 코피션트고 그 어텐션 코피션트를 이제는 밸류 벡터와의 웨이티드 서메이션이 있죠. 그거를 역시 이제 매트릭스 표현한 게 이제 이와 같은데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 V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여기 적혀 있죠. V1, V2, VM이죠. 그래서 사실은 V1이 만약에 스칼라라면 굉장히 쉽죠. 알파 11 곱하기 V1 더하기 알파 12 곱하기 V2
더하기 점점점, 그죠? 근데 얘가 V가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여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저거는 각자 한번 그 V 벡터가 뭐 2디멘셔널이라는 가정하에 확인해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로우와 이 전체 V 매트리스를 곱한 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요게 nothing but 우리가 그 첫 번째 디코딩 스텝에서 참조 하고자 했던 컨텍스트 벡터 C1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컨텍스트 벡터의 정의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는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 벡터 결국 총 그 디코더 스텝 개수가 n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 개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겠죠. cn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어떤 어텐션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총 n개의 디코더 그 스텝 사이즈가 n이라고 가정할 때 총 n개의 컨텍스트 벡터를 모아놓은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